자,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요, 여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 1박 2일 하룻밤 자는 연찬회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전원 모여서 앞으로 국정감사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도 짜고 대책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그 자리 사실은요, 국정감사보다는 내년 총선과 관련된 얘기가 꽤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자, 한동훈 쓰임새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여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과연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 줄 것인가? 이거요,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일단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 최근에 목소리를 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좀 계획이나 꿈이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 그 자원을 바로 쓰는 것이 좋을지, 다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을지 결국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전체 우리 여권의 큰 그림하고도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입각했을 때 제가 그때 냉정하게 평가했던 게 뭐냐면은 황교안 대표와 너무 이미지가 비슷해질 것 같다. 그 본인을 장관 만들어주고 총리 만들어준 정권과 결부돼 버릴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가장 실수했던 게 뭐냐면 본인 지역구장 할 때 가장 실수했거든요. 본인이 지휘할 거면 비례로 가고 대신 선거의 결과는 책임져야죠. 이기면 내가 보수 진영을 다 휘어잡는 거고 지면 황교안 대표 되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인데요. 공통점은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용은요, 글쎄요, 뭔가 좀 결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전망도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모두 모여있는 연찬회 계속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친목도 하고 이런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들려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수도권 선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우리의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바람을 일으키고 계획을 주도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 취약지역, 수도권 지역에서도 압승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다. 제가 수도권 위기론을 말씀드린 것은 당을 위한 충정, 또 총선 승리, 특히 당 지도부를 보강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이 불과 7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을 한 곳을 바라보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참석한 의원들 모두가 다 총선 승리는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방법은 과연 같은 건지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정혁진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네네. 앞서 나경원 전 의원, 윤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과 총선을 결부시켜서 얘기를 꺼냈어요. 본인의 네네. 생각과 어떤 전망도 섞었는데, 근데 당내에서요, 지금 내년 4월 총선, 국민의힘 총선 관련해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동훈 장관은 평생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선거 한번 치러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장관에게 갑자기 장관을 떠나서 총선 지휘권을 주겠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 내년 총선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주 크리티컬한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중요한 선거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무난한 사람 모셔다가 선대위원장을 시키면 될 건데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여당이 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레임덕이 아주 급속도로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야당이 만약에 내년에 패배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엔 거의 와야 되는 수준으로까지 갈 누구 잘못이냐 그런 것까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아이러니컬한 거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 검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법무부의 일반 직원들, 출입국이나 교정이나 이런 쪽 그런 직원들도 한동훈 장관이 역대급으로 잘한다.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장관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바람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정상적인 나라 같았으면 예. 한동훈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기웃기웃할 게 아니고 예. 계속 장관을 몇 년 더 해.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 왜냐하면 이민청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장관을 갈아타면서 그다음에 후임 장관이 어떤 사람이 올지는 모르지만 예. 또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지 여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치권에서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을 정치권으로 키운 것은 파라리 민주당이에요. 그냥 한동훈은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에 그냥 온갖 의원들이 1, 2, 3, 4, 5번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 예. 그냥 왔다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쫙 한동훈이 이렇게 찾아가 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부딪혀가지고 예. 깨지고 이렇게 이제 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을 차근차근 밟아간 것은 아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선거 한 번 안 해보고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인데 그다음 젊은 사람이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그런데 내가 여당의 선거를 총지휘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그러한 역량이 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할 것 같고 아니다 싶으면은 아예 내가 검사만 했던 사람이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고사를 갖다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번에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것은 거기에 대한 성패에 대한 그 결과는 아주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추가 질문 짧게 더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총선을 이끄는 역할 위치에 있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을 대할 때 총선을 임하는 국민의힘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대하는 방식 자체는 예. 기존에 쭉 해왔던 그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될 가능성은 있겠다. 아. 왜냐하면 이렇게 기존에 이제 루틴하게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가 성공할지 여부는 그건 내년 그 가보면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뭔가 확실히 다른 방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셨어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서영조 상근 부대변인이 나와 계신데요. 남의 당 사정이긴 하지만 민주당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앞선 영상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맨 끝에 한마디를 남겼어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주의하다, 아까 지역구 선택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엔 패배하면 제2의 황교안 전 대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한 건데 이거는 정치적 미래가 없다 이런 뜻도 들렸거든요. 이 판단, 이 전망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개인으로 봐서는 이번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예. 국민의힘이 어떤 당이에요? 보수 정당으로서 정통이 있는 정당 예.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아, 그러니까 정치 한 번도 안 한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야만 이번 총선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 정도면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정당 정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가? 그럼요. 그 얘기를 하신 거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개인적인 도박이 되겠지만 예.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여러 다선 의원들을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치르는 게 아니라 용산이 나서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말이잖아요. 아, 그렇게 그 브릿지 역할만 비춰진다. 하는 거예요, 한동훈 오. 장관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황교안 대표처럼 그런 점철을 안 밟아야 되지만 예. 그게 본인이 비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역구를 선택한 데 있어서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도박이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껏 지금 상한가를 올리고 있죠. 예. 야당 자객 장관으로서. 아. 민주당만 자객하듯이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쪽에서 많은 몸값을 올렸지만 예. 또 그냥 보이는 것과 또 선대위원장으로 당으로 와서 정치권에서 실력 발휘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총선에서의 총지휘 예. 이건 참 국민의힘 부끄러워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지휘를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은 직접 지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당 정치라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으로서는 창피한 일이다. 거론한 자체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영신 변호사도 그렇고
소영주 부대변인도 그렇고 뭔가 평가를 해주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매듭을 짓는 평가를 하지 않고 약간 열어두셨어요 지금. 좀 봐야 알겠다라는 요건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일단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 장관이 장관 자리를 던지고 정말 정치권으로 들어올까 이것도 아직은 많은 분들이 뭐 봐야 한다 이런 의견 많이 하십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여당과 관련된 인물이 한 가지 행사를 오늘 치렀는데 화면 좀 보시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재도전 한다 그랬죠. 얼마 전에 광복절 사면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저 갑니다. 반드시 출마합니다. 뭐 이런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오늘 관련된 영상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에서 57만 강서구 주민들의 민의를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에 담긴 강서구민의 민의 뭐겠습니까? 이 김태우가 낙후된 강서구를 멋진 도시로 만들어보라는 그런 명령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 예. 무소속 안 나갑니다. 예. 당과 잘 협의해서 최선의 결정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혀 사실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무소속은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당과 협의 잘해서 결정 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꺼내놨어요. 자, 그러면 당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해 빠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당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구청장 출마 관련돼서 당과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관해서 당의 공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조속히 가능하면 금주내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성범 전 의원님, 금주내 가능하면 결정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은 근데 좀 약간 말이 안 돼 보이는 게 아무런 논의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주내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궁금하긴 한데 뭔가 당에서 지금 말하는 거 유상보험도 그러지만 고민이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까? 고민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김태우라는 분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있다가 폭로한 게 뭐죠? 조국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거죠. 감찰 무마 의혹. 근데 대부분 확정 판결 받은 유죄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사면됐어요. 사면된 이유는 뭡니까? 그게 공익 제보적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다 대통령이나 당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공천을 당에서는 안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 후보 때문에 강서구청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석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사면을 했거든요. 사면된 이유를 보면 그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당에서 지금 현 지도부는 뭘 걱정하느냐? 나가서 떨어지면 김태우 씨를 공천해서 나가서 떨어지면 수도권 위기론이 확인되고 그것이 확산될까 봐.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서 당선될 자신을 100% 갖고 있지 않다 이겁니까 지금? 그런데 그 말을 못 하는 거고 이게 또 하나 보면은 안 낼 경우에는 이게 명분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우리 당 후보의 우리 당 구청장의 귀책 사유 때문에 안 낸다고 명분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당선될 자신이 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후보 안 내는 것 아니냐. 이 공격에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낙선될 걸 걱정해서 공천 자체를 안 하는가 이 소리가 또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 양쪽 다. 자, 공천을 하건 안 하건 다 딜레마에 빠진 건 맞다. 그러면 방향은 뭐가 맞는 거냐.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이것은 자, 공익 제보 성격이 있다고 해서 사면된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 당에서는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성패는 나중의 일이다. 그리고 심지어 보십시오. 지금 그게 한 57만점 되고 강서의 가벌병 3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이에요. 또 시의원, 구의원들이 거의 다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강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여당의 힘을 실어주는 논리를 만들어내면 선거를 해볼 만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명분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표와 상관없이 저는 김태우 씨도 아니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공천을 하는 게 저는 여당다운 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신성범 의원님께서 지금 의견 주셨는데 이런 의견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혹시 말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안 물어보시나요? 아마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는 뭐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네. 전망을 좀 해주세요. 자, 국민의힘이 고민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지금 유상범 의원은 금주내, 가능하면 금주내, 물론 아직 협의금 논의 뭐 없지만 금주내 결론 내겠다는 식으로 좀 설명을 내놨거든요. 그럼 결론을 낸다는 거를 가정해 보면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을 다시 할지 아니면 새 인물을 공천할지. 근데 본인은 무소속으로 안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또 당에서 무공천을 할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굳이 선택하라면 예. 당에서 공천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한다. 네, 한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하는지. 자,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을 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 저는 전형적인 뜸들이기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간보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왜? 당 지도부가 왜 결정을 못 합니까? 금주내에 결정한다면서 아직 접촉도 안 하고 있어요. 협의도 안 이건 했다는 뭐냐면 거예요, 용산에 오다가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자, 이 김태우 씨의 출마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 뭐 이를테면 공무상 기밀 누설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둔갑시켜서 사면 복권시켰어요. 자, 그래서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예.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해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예. 거기에 출마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인과 동시에 유권자들을 우롱한다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느냐. 내년도 총선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예. 이 문제를 풀고 나가겠다라는 관점에서 공천 절차를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왜 지금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느냐. 저는 용산의 간보기 정치, 용산에 오다가 내려있지 않는 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 없기 때문에 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자, 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왜 사면복권을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사면복권을 했고 또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일체 작용을 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고 예. 여론을 움직임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또 야당과의 구도 이런 것들을 파악한 속에서 저는 김태우 후보를 결국 공천하게 될 것이다. 또 마땅히 새로운 인물도 현재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을 좀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공천할 것이다로 전망을 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 가정해서 김태우 씨를 전 구청장을 공천했는데 패배했다 칩시다. 예. 저는 그 지점도 여당에서는 감내할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적어도 선거를 6개월, 7개월 앞두고 예. 앞둔 수도권, 서울 강서, 서울의 민심은 확인된다면 당내 긴장도도 높아지고 당원들도 한 번 더 뭉칠 수 있고 이런지는 확인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학습 효과도 있는 거다. 이걸 뭐 성패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명분을 놓치게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한 말씀만 보태면요. 저는 본질적으로는 용산의 결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궁극적으로 형식적 책임은 김기현 지도체제가 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당대표니까. 자, 그러나 보궐선거의 성적표는 결국 김기현 체제의 수명을 좌우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근데 구청장 선거 하나 가지고 이게 김기현 대표 체제의 생명 운운하는 건 너무나 그래서 앞서나가는 내년도 총선 상황에서의 수도권 위기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예, 당 지도부가 예.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성범 전원님은 이거는 공천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 선거인데요. 뭐 이 정도 말씀이시고 정기환 교수님은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에요. 내년 총선과 직결돼서 굉장히 많은 의미 같습니다. 약간 이런 생각. 근데 결국에는 공천을 할 것 같다. 이런 전망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모릅니다 지금. 협의는 안 하고 있지만 금주내 결론을 낸다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여당과 관련된 내용 두 가지 내용 좀 묶어서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는 야당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건데요. 오늘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근데 이재명 세트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뭡니까? 이재명 세트는 뭡니까? 지금 취임 1주년인데 저런 키워드가 등장을 했네요. 내용을 보시면 저 키워드의 의미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재명 대표 1년 동안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좀 구성을 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힘들어 주십시오.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있었던 주요한 장면들. 근데 보니까 뭐 소환 조사 받는 장면, 본인 뭐 출마하는 장면, 개항으로 가는 장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자, 그럼 1년의 결과. 글쎄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정당의 지지율이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으로 보죠. 자, 이재명 대표 취임 1년 동안 당 지지율이 어땠는가. 당대표 취임이라고 딱 저기 적혀 있죠. 8월 28일 그리고 지금 8월 3주. 1년 정도 지지율인데요. 쭉 내려갔네요. 30% 좀 넘는데 23%까지 기록이 나왔어요. 물론 이게 여론조사하는 업체에 따라서 지지율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통점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만큼 어떤 흐름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31에서 지금 23으로 쭉 내려가는 모습, 지지율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1년 동안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거 따져보는 그런 또 목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일단 민주당 안에서의 목소리 그리고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오늘 나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구체적인 점수보다 꽈락이다.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고 또 팬덤 정치가 심화됐고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가 됐고 또 우리 당의 도덕성 문제가 전면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내로남불 이미지가 고착화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보면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표가 부족한 분, 이제 총선이라는 게 이 대표 리더십으로 안 되고 또 이제 다른 비명계라든지 또 NR계 쪽에 좀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총선 지휘 체계는 향후 이 대표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이재명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매일 아침 공무원을 시켜 이재명 세트를 준비시켰습니다. 사진에 나오듯이 경기도지사 공간 2층 침실 냉장고에도 출장지 숙소 냉장고에도 아침마다 공무원이 이재명 세트를 넣어뒀습니다. 지금 보시는 호밀빵 샌드위치, 닭가슴살 샐러드, 컵과일 2통이 매일 아침 이재명 대표에게 진상됐습니다. 이 이재명 세트의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재명 대표만으로는 칠 수가 없다. 친명에서도 목소리 나오고요. 그리고 비명에서는 약간 좀 혹평하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의 상황, 저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 갖고 어떻게 보면 저거는 굉장히 좀 비꼬는 그런 목소리잖아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이 나가는 동안 패널 네 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을 맞이해서 지난 1년을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질문은 어떤 표현이나 단어를 써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점수를 써도 좋고요. 여러 가지 자유롭게 쓰시라고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 우선 정혁진 변호사부터 좀 봐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뭘 쓰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유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제 대학에 학점을 매길 때 뭐 A, B, C 이렇게 매기는 경우도 있지만 패스 오어 페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과목은 통과했다. 아니면 이 과목은 이제 안 된다. 이제 그 들은 게 아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은 패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페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나누어 봤거든요. 당의 안팎을 나눠 봤어요. 그 당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1당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가 된 게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이런저런 그 미숙한 점이 보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대응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골든타임 놓친 거 아닌가 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당 내로 돌아가 보면 당 내분이 이렇게 잘 수습이 돼가지고 하나가 됐습니까? 오히려 더 원심력이 작용해가지고 내분이 격심화됐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막으려고 만든 게 뭐였습니까? 혁신위원회였잖아요. 근데 혁신위원회 때문에 오히려 당이 더 우스갯거리가 되고 당이 더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 안팎이 지금 다 엉망이 아닌가 전 그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 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외부에서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모든 것들이 다 본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대통령 공격하고 총리 공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지난 1년 동안에는 야당 대표가 공격받고 야당 대표가 수비하다가 지금 1년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보이나 더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만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좀 있으면 이제 선고가 되겠죠. 그다음에 대장동은 여태까지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제대로 된 공판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다음 백현동 쌍방울 기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에 2-3번은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이렇게 패스를 주고 싶어도 이건 페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교수님이 갑자기 왜 성적이 이겁니까를 설명한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이신 서영주 상급 부대변인이 나와 계신데요. 1년 이재명 대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쓰신 걸 일단 설명해 주세요. 이거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아쉬운 부상 투혼이다. 아쉬움은 있다. 부상 투혼? 부상 투혼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 자리가 그렇게 녹록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해도 힘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노력은 했어요. 근데 발목 잡혀서 지금 1년을 넘게 고전을 했죠. 그 발목을 누가 잡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정권은 없죠. 상대 후보였던 대선 상대 후보였던 야당 대표를 집요하게 수사하고 표적 수사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운신의 폭을 가둬버렸잖아요. 검찰의 수사에 발목이 잡히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어떤 단체장을 할 때 사이다. 거침없다, 추진력 있다, 뭐 능력이 있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 대표를 정말 집요하게 수사를 합니다. 70여 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하고요.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까지 모든 죄명을 가지고 와라, 재판받아라, 기소하겠다. 이러면 웬만한 뭐 당대표, 어떤 당대표도요. 실력 발휘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든 당대표로서의 지도력을 이끌기 위해서 부상투혼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 실력보다는 평가가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상투혼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점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멘탈이나 또 리더십의 멘탈 부분 이런 것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요. 당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지도자든 간에 기대하는 또 측면이 있고요. 또 우려하는 측면이 있지 그걸 가지고 1년의 평가를 패스다, 페일이다, 성공했다, 낙제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요. 과연 그 옆에서 같은 당원으로서 그러면 잘 옆에서 서포트를 했나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 냉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부상투혼이 지금 돼 있지만 부상 회복되면 또 언젠가 그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fail, 두 번째 평가는 부상 투혼까지 나왔어요. 그럼 세 번째로 신성범 전 의원의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뭐 방탄이다. 방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당 의원을 하면서 정치 자금을 뭐 잘못 썼다든지 대표로서의 행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받고 있는 모든 게 멀리는 2010년에 성남시장
당선되고 나서 10년 정도, 그러니까 14년, 15년에 있었던 대장동이라든지 성남 FC 10년 정도 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경기도지사는 2018년에 됐죠. 그러면 보십시오. 길어봐야 5년 전이고. 왜? 그거는 쌍바울과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는 그 당시 사건이고. 이렇다면 야당의 적어도 지도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과 지사실 거라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더 작년에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다른 대선 패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외국으로 떠나 그랬다면 검찰에서는 이 수사를 못해요. 왜?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선 패배한 사람이 이 사람들은 과거를 이렇게 또 캔단 말이에요. 국민적 상식과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죠? 자, 3월 달에 대선 패배하고 석 달 만에 개항 보궐선거 나왔잖아요. 그때도 방탄 사법 리스크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국회의원이 됐고. 두 달 후에 8월 달에 대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민주당에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당의 운명과 자기 운명을 같이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민주당도 죽는다는 논리로. 거기에 대응했던 게 박수 쳤던 게 이른바 강력한 지지자들이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냐. 옛날에 이석기 씨가 말이죠. 이석기 그룹이 민노당을 장악할 때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먹는다고요. 중앙당을 장악해버렸어요. 그 비슷하게 저는 흘러간다고 느낌이 봐요. 그러니까 이런 강성 지지자들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민주당의 몇 사람 정도는 조금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는 대안이 없다. 이재명 외에는 이 지지율을 누가 끌고 갈 건데 이런 논리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끌려와서 오늘까지 이런 거예요. 이분에서는 뭐 방탄과 사업 리스크. 그러니까 초고속 출세한 2008년도에 국회의원 처음 출마한 이후에 15년 만에 대선 후보가 되고 야당 대표가 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후가 그늘이 바로 사법 리스크예요. 자, 돌고 돌아 방탄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란 교수님은 뭐라고 쓰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신성범 의원께서 이제 사법 리스크 또 방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리더십 리스크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모든 것을 가린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집권의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수락연설을 통해서 유능한 대한정당 또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민생, 혁신, 수권 비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민심의 평가는 아주 냉정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느냐? 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미 주어진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의 문제였다. 자, 그동안 아무리 1년 반 동안 지속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박 수사, 또 뭐 수사의 정당성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걸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방탄 사당화 논란으로부터 벗어났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의 부당함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소위 잘라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당과 절연을 하는 걸 못했다 이 뜻입니까? 당이라기 표현보다는 본인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노력과 얼마든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민주당과 어떤 맞물려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당내 무력감도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당 지지율, 정당 호감도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다라고 해야 대한 직무평가 다 어찌 보면 형편없는 정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결자 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된다. 자, 오늘 당장 의원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워크숍 저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 1년에 대한 냉정한 토론과 반성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고 뭘 우리가 오류를 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 당내 의원들의 논의 속에서 뭔가 다시 한번 혁신의 물길도 잡고 또 제1야당의 어떤 성과와 존재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상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돼야 된다. 자, 그럴 때
새로운 출발, 어떤 위기감 속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이것을 기약할 수 있는 거다. 자, 근데 그 맨 앞에 지금 리더십 위기에 빠져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 앞장서서 그 역할을 직접 어떻게 보면 몸소 역할을 하고 또 나서주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대표 1년, 당대표 1년에 대한 평가 4분 들어봤는데요. 페일, 부상투혼, 방탄, 리더십 위기 뭐 이렇게 약간 평가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표현이 떠오르시는지 혹은 어떤 점수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 여러 가지 판단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뭐 잠깐 들어보죠. 28, 29가 의원 워크숍이다 보니까 30일을 또 현장 최고이고요. 그래서 31일 날 기자회견, 기자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뭐 30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여러 정치 현안들도 많고 당대표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 26일 날 받겠다 했는데 검찰에서 거부를 했고 9월 본회의가 없는 그러니까 9월 11일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에 당대표께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일 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오늘 1년이잖아요. 그럼 통상 이날 기자회견, 뭐 기자간담회 하는데 뭐 연찬회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안 했어요. 기자들이 기다렸는데 대신에 뭐 31일쯤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표. 사실은 SNS에 글을 좀 쓴 게 있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된 걸 쓴 게 있어요. 근데 뭘 이렇게 썼다 지웠다 이렇게 고친 게 많았거든요. 그 내용 좀 화면을 보겠습니다. 6번, 40분 동안 6번을 글을 고친 거예요. 그럼 이게 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런 건가요? 근데 여러 내용을 고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서 쓴 내용인데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김성태,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 접근을 기피했다. 근데 이거를요,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거 썼는데 왜 조폭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웠나? 삭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올렸는데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도 못하는 사이다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더 고쳤어요. 그래서 총 6번을 수정을 하는데 특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조폭 출신 요 표현이 등장했다? 삭제가 된 표현. 이것도 언론에서 좀 주목을 좀 받은 거죠. 정혁진 변호사. 네네. 특히 저 부분, 조폭 관련 부분. 왜 수정을 했을까요, 저거는? 일단은 성공한 조폭들이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조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성태 회장이 저 글을 보면 저 글을 봤을 때 기분이 나빴을 거다. 이걸 의식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김성태는 자기는 사업가거든요, 이제. 조폭은 이미 옛날에 손을 씻었고 사업가인데 왜 자꾸 조폭 그러는가? 나한테 조폭이라고 그래? 거기에다가 노상강도라고 그래? 그런데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800만 불 줬다고 그랬잖아요. 100억이에요. 그다음에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쌍방울에서 뭐 이런저런 뭐 네이도 보냈을 수도 있고 온갖 그다음에 그 800만 불 보냈을 때 800만 불 그냥 쏴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일일이 현금으로 해가지고 그거 보냈기 때문에 그 직원들 비행기 값만 해도 몇 천만 원, 몇 억 들었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조폭이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김성태 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을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재판 전략으로도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데 왜 저랬을까? 두 번째는 조폭하면 정치가 중에 누가 떠오릅니까? 이재명 대표 떠오르잖아요. 이재명 대표 뭐 국제 마피아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의혹, 뭐 조폭 의혹 맨날 이렇게 나오는 얘기였던 거죠 그동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 뭐 이제 조폭하고 같이 이재명 대표 시장실에서 사진 찍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조폭이란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본인한테도 안 좋을 수도. 하등 좋을 게 없는데 저 이야기를 왜 썼는가? 뒤늦게라도 삭제한 게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남 교수님.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을 자극할 수 있고 굳이 그걸 쓸 이유가 없다 이런 뭐 해석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거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면 애초에 글을 안 썼으면 되는데 왜 이걸 올렸던 걸까요? 글쎄 뭐 저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간에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새벽 2, 3시까지 되게 잠을 안 자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잠을 안 자고 글을 올리고 주로 SNS를 올리거나 본인의 심경을 피력하는 뭐 SNS 그 메시지를 올린다든지 아무래도 시간대가 좀 저는 아무래도 뭐 그것은 아주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 어떤 그 정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심리적 안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다시 말해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조폭 출신인 건 맞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검찰 소환을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이 속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팩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38분 동안 6번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를 좀 이해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런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론전을 통해서 뭔가 한번 돌파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영민하고 또 뭐 능력이 있는 또 법조인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여론전보다는 객관적 사실 또는 어떤 그 법리에 입각해서 재판을 끌고 가고 또 끌어가는 게 훨씬 이재명 대표에게는 저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번을 준 거를 일단 올렸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정교하게 이거 표현이 좋고 그런데 약간 이런 수반들 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돼서 접촉이 없다. 그동안 잘 모르는 관계다. 뭐 이런 걸 강조한 걸로 보여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폭이라고 썼다가 지웠다가 다른 표현이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주목을 받아서 다뤄봤습니다. 글쎄요. 어떤 생각에서 그랬을까? 아직 뭐 설명이 없긴 합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글쎄요. 이거는 어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 정치인이나 어떤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건데 탈레반의 길이요? 탈레반의 길은 저 아무리 봐도 좋은 길은 아닌데 탈레반의 길은 문제가 있는 길로 전 세계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요. 저 길은.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유명하신 분들이 나왔네요. 가수가 2분이고 유명하신 작가분도 사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명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각각 최근에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가수 노사연 씨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 조문을 갔죠. 근데 이게 조문 이후에 여러 가지 있었다고요. 김훈 작가 최근에 어떤 언론에 어떤 기고문 형태 글을 썼는데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비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가수 김윤아 씨 최근에 일본 오염수 방류 요거 반대하는 어떤 입장을 좀 냈죠. SNS에 올렸어요. 각각의 최근에 보면은 현안과 관련된 정치 현안과 관련된 의견을 냈거나 또는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행보가 있었거나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우선 노사연 씨부터 좀 보죠. 윤 대통령 부친 빈소 조문을 했는데 욕설 및 협박 등 어떤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맹비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지층은 아무래도 야권 성향이 강한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고요. 다음은 김훈 작가. 기고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이런 내용을 좀 비판하면서 내 새끼 지상주의 이런 게 꽉 차 있다. 그러면서 저런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거든요. 3페이지 분량의 기고문. 그러자 온라인상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노망났다. 절필해라. 더위 먹었나? 이런 글을 올리신 분도 아무리 봐도 이것도 그럼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신 분이라고 일단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도 야권의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분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노사연, 김훈, 장민환. 장민환 문체부창관 얘기까지 공격을 당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 여기 가담해서는 안 된다. 생각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건 탈레반의 길
홍위병의 길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뭔가 굉장히 자제, 당부를 하는 글을 올립니다. 탈레반의 길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소영주 부대변인, 탈레반의 길이란 지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견 이제 김종민 의원의 말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김종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그렇죠. 의원이었죠. 그러다 보니 김종민 의원이 또 이거 뭐 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또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뭐 노사연 씨나 김은 작가나 장미란 차관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사상, 또 양심적 자유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의사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조문 가는 것들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조문.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꼭 이제 야당층의 강성 지지층, 또 여당층의 또 팬덤층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가치와 신념에 입맛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저렇게 비난하고 그다음에 말로 공격하고 하는 것들 이거는 건강한 사회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제 김종민 의원께서 좀 센 표현을 썼죠. 탈레반의 길. 표현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테러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좀 센 것 같아요. 하지만 옳지 않은 행동들이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행동들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누구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홍범도 장군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이념을 가지고요. 그거를 정확하게 좌우로 갈라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은요. 사회에 있어서 이게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자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서 취한 태도를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저 취지에는 공감하시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셨네요. 이른바 개따위라고 부르죠. 사실은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근데 관련된 영상이 모습이 최근에도 한 가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저희 여기 민주당이고. 아 됐어. 어디 함부로 와 이놈네. 너 배신했잖아. 여기 이재명 진대야. 이재명 딱 이재명 사준 거야. 누구 얘기하지 마. 어디 감히 여기 와. 이른바 비명계로 뽑히는 윤영찬 의원을 향한 저런 목소리가 있었네요. 신성범 전 의원님. 총선이 다가면 아무래도 저런 모습, 약간 어떤 강성적인 강한 비판을 받고 공격하는 모습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 지점이 저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고 가정하고 제 지역구에 이른바 개딸들이 당원이 한 20%만 있어도 당내 경선을 생각한다면 20%가 똘똘 뭉쳐가고 조직화되는 식으로 다른 데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슴이 서늘하죠. 그래서 제가 비판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저하게 된다는 당연하죠. 거죠.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석기류의 저기 공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점령하는 방법이 저런 거란 말이에요. 아주 능숙한 분들이라 말씀드리고 지금 김훈 씨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제가 읽어봤는데 그게 딱 한 문장 때문이에요. 왜? 공교육이 망했다. 왜 망했느냐? 흔히 하는 말로 내 새끼 지상주의 때문에. 그런데 지상주의를 완벽하게 권력적으로 완성한 게 조국 전 장관 부인이다. 이 한 대목 때문에 노망냈네, 절필해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옛날에 김지아 시인 기억나잖아요. 91년도에 김지아 시인. 그 두 번째 이문열 씨 이문열. 촛불 때 이문열. 거기도 그랬었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서 사건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저렇게 지금까지는 뭐냐면 항용 진보 진영에서 보수 성향을 보이는 사회적 셀럽들, 유명인세에 대한 공격이 거의 뭐 90% 이상이 됐던 거고 이번에 특별한 분 한 분은 김윤아 씨로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또 다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문화예술계라는 게 원래부터 진보적 성향이 우세하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특이한 경우인데 적어도 아마 좀 말씀하신 대로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갖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자, 일단 여기는
야권의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분들이 뭔가 압박하고 공격하고 공세하는 약간 이런 흐름의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은 좀 방향이 좀 달라 보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수 김윤아 씨, 본인의 SNS상에 이 오염수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써요. 뭐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다. 그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된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일본 오염수 방류하는 그날이에요. 그리고 옆에 본 RIP 지구. 저게 RIP가 약자죠. Rest in Peace. 그러니까 뭐 평화를 뭐 기원하는 평화 속에 편안하시길 지구. 약간 애도하는 듯한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SNS의 댓글 온라인상의 반응이 막 비판하는 반응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 상상하실 거예요. 뭐 어렵게 왔는지. 그리고 또 이게 있었습니다. 한 유튜버인데요. 김윤아 씨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관련 극심한 반일 선동하는 연예인이다. 처리수라는 표현도 눈에 띄네요, 좀. 일본에 대한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 이거 우리나라 분인데 이 두 분은 일본 정부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민주당 내에서 또 걱정의 목소리를 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연예인이라고 자기 의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걱정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온갖 모욕을 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이고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그럴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됩니다. 정기란 교수님, 일본 정부에 일본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 요청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뭐 일제시대 밀정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 뭐 그거 유튜브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그 자우림 김윤아 씨가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보면 밝혔지 않습니까? 저는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온라인상의 저의 반응은 뭐 찬반 논쟁도 벌였어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대해서. 뭐 비판하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 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공인으로서의 어떤 이것은 다 감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우림 씨는 어찌 보면 댓글도 달고 뭐 반응도 보이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평가는 또 다른 거지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를테면 뭐 전여욱 전 의원처럼 일본 관광 간 것과 일본 정부의 뭐 무책임을 비판한 것을 왜 연결시킵니까? 그럼 일본 관광 간 사람 일본 정부 비판 못 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더 나아가서 또 뭐 이를테면 그 유튜브가 결국 일본 외무성에다가 메일을 보내서 입국 금지 시켜주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반이성적 행태죠. 개인적 의견을 다하는 것과 아니면 연예인이 됐든 문화예술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어땠습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정책 소신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고 이런 건 엄청난 범죄적 행위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SNS상에서 다양한 논란이 진행되고 또 그 SNS를 올린 공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감내해내고 자기 책임하에서 이걸 소화해내는 것. 이런 좀 건전한 SNS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정치가 결국 문화예술 분야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우려도 듭니다. 지금 두 가지 방향이 다른 걸 지금 연속해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정혁신 변호사. 사실 이른바 주목도가 높은 연예인들의 사회 현안에 대한 어떤 의견 표현 또는 어떤 주목된 어떤 뭐랄까요 정신과 관련된 어떤 행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연예인도 이야기할 수 있죠. 연예인도 SNS 하고 연예인이니까 오히려 더 SNS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정기남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 입장에서는 김윤아 씨를 일본으로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와가지고 회도 드시고 스시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수산물 먹는 걸 갖다 딱 보여주면 오히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신의 한 수가 뭐 일본 입국 금지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RIP 지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구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구가 죽었습니까? 그 방류수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의 식품의약국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DA. FDA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중보건상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하고 IAEA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FDA에서도 공중보건상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고 미국의 NRC라고 연방 원자력 규제위원회 있거든요. 미국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위험을 끼칠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다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고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나 다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오염수가 위험하다라고 쳐도 그 오염수가 한국에 옵니까? 한국에 지금 당장 옵니까? 이 오염수를 동해에다가 쏟는 겁니까? 태평양에 쏟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마치 한국의 수산물이 오염된 것처럼 저런 그 인상을 주는 게 저게 굉장히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윤아 씨는 한국에서 앞으로 회 안 먹을 겁니까? 매운탕 안 먹을 겁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어나오고 이제 새우 나오잖아요. 가을 되니까. 안 먹을 겁니까? 계속 그냥 야채만 먹고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을 건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일본 가가지고 본인이 얼마 전에 일본 가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맛있게 먹는 걸 갖다가 올렸으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어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연예인이 왜 저렇게 경솔한 행동을 할까? 본인이 뭐 FDA보다 더 뛰어납니까? NRC보다 더 과학적입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 좀 소영주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되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김윤아 씨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김윤아 씨처럼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까? 말하면 FDA보다 잘났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럼 국민들이 입을 닫아야 됩니까? 저는 그런 논리는 아까 말했던 그 유튜버의 주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의진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김윤아 씨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좀 말을 첨언하고 싶고요. 미국뿐만 아니라요. 지금 미국, 캐나다 얘기를 하는데 독일 환경부 장관은 매우 심각한 얘기를 했고요.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도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갖고는 안 된다. 100년이 넘어야 된다. 심지어 이 후쿠시마 원전 자체는 그 심지가 녹아서 이거는 농축의 문제이지 몇 년 뒤에 돌아오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재앙이 3, 4년 뒤에 동해로 왔을 때는 그 미래 세대한테 왜 우리가 무책임한 짓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일본이 일본이 우리 국민에게 먹거리를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국민들을 달래고 김윤아 씨를 달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일본 편을 들고 미국이나 갑자기 오염수 문제로 갔는데 요거 저는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오염수보다도 이 이른바 유명 인사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이게 진보적 가치에 나와 같이 공유하는구나 하면 힘이 잔뜩 실리고 굉장히 개념 있는 연예인 내지는 유명 인사를처럼 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제인 폰다라고 유명한 반전 배우가 있었어요. 나중에 근데 그는 보수 진영에서는 아예 죽을 여자가 됐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는 다른 이야기인데 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광우병 때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발언하고 했지만 그 후로 내가 틀렸다는 말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윤아 씨도 이분도 여기 다 좋은데 몇 년 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RIP가 아니라 내가 너무 그때는 다르게 뭐 잘못 생각했다 내지는 판단이 너무 섣불렀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문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 꼭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면 말씀하세요. 지금 오염 처리수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게 2011년 3월이었잖아요. 그때 그 녹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닷물을 갖다가 아주 생으로 그 바닷물 그대로 또 흘러나간 거죠. 그대로 흘러나갔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12년 동안에 그 온갖 회나 뭐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이상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 오염 처리수 관련해 가지고 말이 된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거 오염수 논쟁은요. 이거 지금 보셨지만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짧게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왠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주제고요. 다음은요. 생각해 볼 지점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등판이긴 등판인데 이게 건건이 지금 등판한다 이 키워드가 들어갔죠?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게 2개가 연속화 있었어요. 하나는 오염수, 역시 오염수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하태경 의원이 먼저 뭔가 얘기했는데 뭐 이거 반응을 안 보이시다 해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정부 대응 잘못했다. 그러면서 뭐 PM 확신 강구된다. 일단은 반대 의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의견을 최근에 냈어요. 자, 그리고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요건 어젠데요. 육사 관련해서 육사 교정에 지금 독립운동 하신 분, 이 약간 이 무장 투쟁 이런 거 하신 분들 흉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철거 또는 뭐 이전 움직임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려한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예우며 보훈입니까? 그러면서 질타라는 이거 최근에 정치적으로 약간 현안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습니다. 이렇게요. 자, 자. 다음 목소리도요. 이것도 당내에서 쓴소리 좀 많이 하시는 분 목소리인데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전직이고 좀 잊혀지고 싶지만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은 가급적 현안에 참전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다. 왜? 국민 화합과 통합의 상징으로 계속 계셔야 되거든요. 왜 계속해서 글을 올리시면서 안 잊혀지려고 하시려는지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총선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민주당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시는 건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매 사안마다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뭔가 피해가려고 하는 것인가? 희성범 전 의원님, 오염수 이어서 이번에 육산의 흉상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좀 급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 정부의 업적이 폄하되는 걸 도저히 못 참겠다는 취지의 발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으로 보여지는데 원래 정권을 뺏기면 폄하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우기를 한다. 네, 정권을 지우기를 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다만 전직 대통령들은 다 침묵했어요. 우리보다 앞서는 게 대통령을 먼저 했던 나라가 미국 대통령들은 어떤 나라, 어떤 언론도 마이크를 갖다 대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라고도 요청하지도 않고 발언도 안 해요. 하고 싶은 말이 억수로 많아도 다 참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걸 문화의 전통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전직들이 친한 거예요. 당을 떠나서. 그 말씀만 꼭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급하시고 하더라도 발언하시면 안 돼요. 성주 부대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저로 가실 때 조용히 잊혀져서 살고 싶다라는 바람을 밝혔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어떤 시작점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정권을 흠집 잡거나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거나 그런 일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용히 살겠다는 전제가 함의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정권 잡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들부터 줄줄이 수사해서 기소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들 반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항일운동에 대해서 저는 헌정사상 항일운동을 가지고 이념 갈라치기를 한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왔던 것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유해를 비행기로 해서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건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오염수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염수 부분만 그렇습니까? 잼버리도 그렇습니다. 사사건건 무슨 일이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 전 정권 씨를 가지고 와요. 전 정부 탓을 하는데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두면 안 잊혀지겠어요? 잊혀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두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참으라고요? 무슨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부처님처럼 살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본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잊혀져라, 안 잊혀져라 그런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 본인들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이 두 분 말씀 들으면 양쪽 다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육산에 있는 흉상이요. 이게 과거에 독립, 무장투쟁 뭐 이런 걸 주도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우선 국방장관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에 내놓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국방부 앞에 있는 것 저것은 물론 연관도 있고 또 별개의 사안이지만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홍범도함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재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얘기가 약간씩 결이 다르네요,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요게 며칠 사이에 요게 논란처럼 비춰졌는데 육사 내에 독립군 5인 흉상이 지금 설치가 되는데 이거 철거 또는 이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논란인데 그중에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하는 봉오동 전투 이 과거에 역사 공부하시면 독립운동사 배울 때 나오잖아요.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었다. 홍범도 장군. 옆에 보면 지청천 장군, 이범석, 이회영, 김좌진. 그 역사책에 보면 그 일제시대, 우리 강점기 시절에 유명했던 독립운동가 이름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5분의 흉상이 육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유는 특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과거 소련 볼셰비키 당이죠. 공산당 가입을 했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승리한 위대한 싸움인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대첩 승리의 주역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1962년 훈장을 추서했고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홍범도함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약간의 조정 과정들을 국방부 육사가 추진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 홍범도 장군 흉상에 좀 집중을 해보.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공산주의자는요 해방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를 달리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전에 약간 좌익 활동과 그 이후의 좌익 활동.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전에는요 그 공산주의가 항일의 수단이자 이념적 배경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닌한테 우리나라 항일 자금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레닌이 우리나라 그 독립 투사들한테 항일 자금도 주고 그랬거든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1943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 특히 6.25 이후의 공산주의자는 달리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반민족적으로 우리나라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침이죠. 남침을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율성과는 홍범도 장군은 완전히 다른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정율성은 6.25 때 북한군하고 같이 남침을 갖다가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가지고 1950년 12월에 중국인민지원군으로 그 그 인해 전술할 때 1.4후 때 우리 했을 때 그때 정율성 그때도 또 따라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율성 같은 사람하고 홍범도 장군은 아무리 그 이념이 공산주의적인 색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우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이 좀 있는데 화면으로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죠.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논란처럼 비춰지니까 국방부와 육사가 잘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약간 이게 알쏭달쏭한 말을 설명을 내놨는데 정기랑 교수님 이건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좀 비열한 표현이 좀 비열하게 보여요. 저는 표현들이. 왜냐하면 그 전에 수능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깨알짓이도 하고 그러시더니 저렇게 좀 뭔가 여론이 좀 나쁘고 뭔가 이렇게 되면 살짝 뒤로 빠져요. 알아서 할 겁니다. 약간 이렇게 이를테면 알아서 잘 할 거예요. 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일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이렇게 바람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은 이런 겁니다. 항일 무장투쟁의 영웅, 독립운동 과정의 영웅에게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과도한 이념 과잉인 거예요.
누가 과연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 내부에 있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주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나 대통령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이념 과잉은 극복돼야 되고 홍범도 장군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영웅으로 추대받았던 사람이고 그 예. 훈장 2번 받았던 사람이다. 예,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라고 국방부 장관을 뭐 경지를 하든가 경고를 하든가 해야죠. 저렇게 뒤로 살짝 빠지는 것 대단히 비겁해 보입니다. 사실은 홍범도 장군 교과서에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잠수함 이름이 홍범도함이에요. 이거 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문제가 저는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국방부 예. 장관의 태도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권이 바뀌니까 잣대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설사 조금 실수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때도 역사가들이나 군사가들, 군 역사학자들이 동원돼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예, 예. 김좌진 정도는 육사에 놔둬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군이라는 게 국방부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기준이 예. 있다면 당당하게 장관이 이거는 우리가 이미 거친 겁니다라고 예. 역사적 기준을 갖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나갔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장관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좀 어색해요. 아무튼 논란처럼 비춰지고요.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뭐 관련되신 분들이 잘 듣고 계시겠죠. 이 목소리들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 주제 하나 있는데 뭐 키워드보다도요. 그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최근에 체포됐다가 머그샷 찍었잖아요. 근데 관련된 그 화면 사진이 있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We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and everybody knows it. I've never had such support. Have you seen Donald Trump's mugshot yet? Mr. President? I did see it on television. What'd you think? Handsome guy, wonderful guy. 바이든 대통령 뭐 잘생겼다고 또 머그샷 얘기를 또 저렇게 또 답을 하는데 지금 이 머그샷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을 해요. 티셔츠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이걸 활용하면서 수강번호까지 찍어서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티셔츠 발매하고 나서 100억이 모였답니다. 100억. 하루에만 50억 넘게. 이 굿즈도 팔고 있고요. 정기란 교수님이 좀 분석을 해주면 좋겠는데 치욕적인 장면이 머그샷을 활용해 티셔츠를 만드는 이 멘탈도 놀랍지만 이걸 보고 후원금을 내는 그 지지자들의 멘탈도 놀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지층의 열광을 자극하는 거죠. 트럼프의 목적은 유일한 거로 보여집니다. 예. 소위 역사에 남을 머그샷을 촬영해 놓고 그것도 연출된 사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사진을 통해서 끝나자마자 준비해놨다는 듯이 바로 옷을 또 만들었지? 바로 굿즈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정치자금 후원 계좌와 연결시켜서 예. 어찌 보면 미국 역사상 뭐 하루 최대 금액을 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강성 팬덤 지지층을 자극하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내년 대선에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어떤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간이 한 30여 초 조금 더 남았는데 제가 소영주 부대변인 한마디만 해주셔. 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거 모습.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뭐 정치적인 언어로 분석하기 힘든 분이고요. 분석이 안 된다? 분석이 안 돼요. 정상적인 트레디셔널한 정치인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 돈 모은 거 보고 뛰어난 사업가긴 사업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걸 배우는 한국 정치인이 없어야 될 텐데. 영신 변호사 한 10초 남았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참 돈 버는 방법 가지가지다 대단하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대단한 재주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멘탈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